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크렘린의 상강. 2. 한국은 쉽게 위축되지 않는다. 3. 국산 LNG선이 화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도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 훈련의 실제 사격 훈련 다시 도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 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일이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출항해 어패류 100톤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피스를 해상 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부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일 때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 역시 크게 감동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의리 있는 국가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퉈 달아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물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업체들이 슬고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 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리아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104개 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의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는 톨스토이 문학상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 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 조사기관 오미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 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1997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문화재 복원 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 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 시계에 시계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해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해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주를 늘려왔지만 올 1분기 황당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이것 또한 대규모 불량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인데 조선업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벅차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 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밀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수형 화물창을 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화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선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열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조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갑질을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향 등을 삽입해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에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해로 LNG선 발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한국에서 반환한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조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의 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 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다른 장수조선소에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척류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 데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조선소 쪽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조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D 등 한국 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후등중화가 올해 초 LNG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탄올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탄올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메탄올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금이 1조 4천억 원 규모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조선해양 측에 7척, HJ중공업이 2척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석 달 남짓 기간의 수주 목표 절반가량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총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조선해양의 세계 자회사 중 현대삼호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올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 운반선 7척, LPG 운반선 2척 등에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2에서 3년간 수조 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탄올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조선해양과 1만 6천 TEU급 8척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 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 7천 TEU급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암벽에 장공 한국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조선사 2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 TE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 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탄올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게 국내 조선사가 100억 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탄올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시운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탄올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롄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룬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 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탄올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탄올선은 장나조선과 다롄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 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또한 자국 조선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선은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에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올 4월 들어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 등 메탄올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코스코, 그리고 8위 흥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탄올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라슨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될 메탄올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재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탄몰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해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 단가가 높고 질소 산화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연료 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 중 무려 21척이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해운학회는 국제사기구와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벙커시유를 연료로 문양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해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솔을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시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에서 30년을 운하게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탄올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추격하지 못하게 차세대 선박에서도 기술력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르비우 등 핵심 도시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지에서 찍힌 영상에는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지사가 입주해 있는 고층 빌딩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빌딩 주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뒤늦게 해당 빌딩이 삼성전자가 입주한 빌딩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에 대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가 붕괴된 지 꼭 이틀만이라 러시아군의 보복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는 러우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한국이 직접 피해를 입은 첫 사례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은 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게 된 셈이며 현재 유럽연합은 한국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삼성이 과연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중 있게 관찰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군 또한 자신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지해서인지 이후 키이우에 대한 폭격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삼성지사의 상황과 한국군의 동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대교가 붕괴되자마자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대도시에 맹폭을 가하며 엄청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FP 등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8시경 수도 키이우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더니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날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발은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전 8시 15분쯤 발생한 폭발에 대해 AP 등신은 미사일 공습의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고 AFP 통신은 공습 경보가 울리고 나서 1시간 넘게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미사일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오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시내 중심부인 세브첸코 구역이 집중 타격의 대상이 됐다며 그 중에서도 고층 빌딩 위주로 많은 피해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세브첸코 구역은 역사적인 구시가지와 정부기관이 자리한 키이우의 중심지인데요.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급하게 작동된 방공 시스템으로 일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나 공습경보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곳에서 침착하게 머무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보를 무시하지 말고 공습 현장이나 파괴된 건물을 촬영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용기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키이우의 처참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현장의 모습들을 생생히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삼성전자가 입주한 고층 빌딩 일부가 파괴된 충격적인 장면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빌딩은 키이우 중앙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사일이 건물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면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원 중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빌딩은 키이우의 명물로 손꼽히는 101 타워이며 폭발 지점도 몇백 M이 아닌 인근 150m로 부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 거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건물이 반파된 이유가 설명될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 충격 후 건물의 일부 층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확연히 눈에 띄었고 당시 직원 모두가 재택근무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 10명은 급하게 인근 도시로 피신했으며 현지 직원들 또한 공습 경보를 듣고 대피소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삼성전자 사무실은 2009년 키이우에 설립됐으며 삼성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안과 인공지능, 증강현실 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갤럭시 휴대전화 초기 모델과 소프트웨어 작업도 진행된 중요 사무실입니다. 러시아는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의 제품 배송은 중단한 상태였지만 복귀를 염두에 두고 영업망을 계속 유지하며
러시아 현지에서의 인력을 확대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일간지 코머산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실수한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의 영업과 사업개발 관리자급 직원 대부분을 영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렉트로룩스가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현지인들을 전원해고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그대로 흡수한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에서 9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낸 채용 공고는 약 200건에 달하며 러시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플릭사, 폴트사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이후 현지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삼성전자의 노림수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에서 8월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26%로 떨어졌고 세탁기와 냉장고 등 백색 가전 부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일렉트로룩스 직원을 영입한 것은 비상시 러시아 및 독립국가 연합시장에서 귀중한 예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라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할 경우 7개월 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번 폭격을 이유로 다음 달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러시아 칼루가 공장은 2006년부터 약 1억 달러 이상을 들여 설립한 공장이며 삼성전자의 TV 생산 공장인 적의 경우 우크라 사태에도 중단 없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러시아 내수 및 인근 CIS 지역과 유럽 국가에 공급되며 또한 러시아 협력업체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이 이번 폭격을 계기로 러시아에서의 완전 철수를 결정한다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는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온라인 언론 매체 쿼츠에 따르면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러시아에서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는 마당에 구직난까지 겹쳐 러시아의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 예로 지난 30년간 맥도날드가 고용했던 러시아 노동자만 해도 6만 2천 명에 달하며 고용 승계가 100%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쿼츠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용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6% 수준이었던 러시아의 실업률은 연말까지 9%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4월 기준으로 18%나 뛰어오른 마당에 러시아 재무장관 또한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라는 등 일자리 문제가 러시아 붕괴의 뇌관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죠. 최근 2개월 동안 9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유급 휴가와 같은 불안정한 포지션으로 전환됐으며 지난 7개월간 총 3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실업자가 된 것을 보면 이는 결코 호황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싱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삼성전자마저 탈러시아를 결정하면 올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게 된다고 절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총이나 미사일 없이 러시아를 몰락시킬 수 있는 칼자루가 삼성의 손아귀에 있는 셈인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현대차나 오리온 등 한국 기업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는다. 이는 설사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이후 경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삼성전자 폭격에 대해 반드시 진중한 사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이탈과 더불어 지금껏 고려되지 않았던 K9, K2 등 한국산 살상 무기들이 대거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